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6년 9월 10일 일본 후지산 인근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유명한 라멘 체인점 코라쿠엔에서 점심시간을 맞아 두 명의 손님이 들어섭니다.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었어요. 참고로 코라쿠엔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라멘 체인점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또 메뉴도 다양해서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겨 찾는 곳이죠. 이날 매장에 왔던 모자는 어린이 세트를 시켰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멘이 나옵니다. 엄마는 숟가락에 그 라멘을 좀 덜어서 호호 불어가며 어린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먹여주기 시작했죠. 아이도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남은 라멘을 집으려고 그릇을 뒤적이던 중 낯선 것을 발견합니다. 한 0.7cm 정도 길이에 미처 1cm가 안 되는 작은 건더기였어요. 유심히 봤죠. 처음엔 고기인가 싶어서요. 근데 아니고 그렇다고 채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벌레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심히 계속해서 그 건더기를 살펴보던 엄마는 순간 그게 뭔지 파악하고는 기절할 듯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 이게 일부 손톱이 붙어있는 심지어 지문까지 보이는 잘린 손가락이에요. 엄마는 당장 아들에게 뱉어! 먹던 라멘 뱉으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가게 측에다가 이거 뭐예요? 이게 내 라멘에서 나왔다고요? 하면서 손가락 잘린 걸 보여주며 항의합니다.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지역 보건소에도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음식에서 잘린 손이 나오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일본 가게 측의 대처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보건소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사건이냐라고 경위를 묻자 손톱의 일부가 혼입된 것 같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보고한 겁니다. 결국 10월 13일 시즈오카시 보건소가 문제의 점포를 찾아와서 직접 조사를 하는데 이때 확인된 건 길이 0.7에서 0.8 그 사이가 되는 손톱이 붙은 손가락 끝이었어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일단 이게 어떻게 음식에 들어가 있냐 이거보다 이거 도대체 누구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손이 잘렸다는 뜻이 되잖아요.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일본은 크게 들썩였습니다. 더구나 전국 1위 라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충격이 너무 크죠. 그렇게 이후 가게 측이 내놓은 전말을 들어보면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 종업원 한 명이 라멘에 토핑으로 올라가는 돼지고기 차슈 아시나요? 그 차슈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슬라이서에 고기 덩어리를 넣어서 한 2에서 3mm 두께로 얇게 자르는 작업이었죠. 한참 쓱싹쓱싹 자르다가 그만 실수로 종업원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칼날에 닿았고 그렇게 손가락이 잘려나간 겁니다. 대형 사고예요. 손에서 피가 철철 나고 주방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매장에 따르면 기계 위에 있던 차슈는 전량 폐기했다고 해요. 피가 묻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처 그 손가락의 일부가 옆에 있던 차슈통에 떨어진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설명. 사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그 슬라이서가 두께 2mm의 아주 얇은 크기로 고기가 잘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막 피가 나고 종업원이 패닉에 빠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2mm인데 그 손가락에 잘린 부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친 종업원마저 경황이 워낙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렸는지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건더기로 발견되어서도 매장 측은 그냥 그거 작은 손톱 아니야? 라고 안일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이후 비난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재료들을 폐기하지 않고 심지어 만든 지 이틀이나 지난 차슈가 라멘에 나갔다? 결국 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10월 27일에 전국 매장을 하루 동안 임시 휴업해요. 그러면서 점장과 직원들을 상대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했죠. 이렇게 일본에서 한 차례 손가락 라멘 소동이 벌어지고
일각에서 스멀스멀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국물 맛의 비법이 인육 아니었을까? 야야, 그러고 보니 나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손목 라멘 사건, 그거 기억나는 사람? 그거 진짜 소름이었는데 이번에도 살인 사건? 과연 일본인들이 기억하는 손목 라멘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건요, 정말 라멘을 사랑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진정한 도시괴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1978년입니다. 일본에선 국민 음식이던 라멘이 순식간에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김밥과 짜장면이 있다면 일본 사람에겐 라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한동안 라멘 가게 발길을 뚝 끊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도쿄에서만 라멘 매출이 70%가량 급감하기도 했고요. 과연 무슨 일이었냐? 때는 1978년 9월 24일, 일본 효고현과 오카야마현 사이의 깊은 산중에서 땅에 묻혀있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근데 상태가 너무 처참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던 거예요.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부패가 너무 심해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죠. 그나마 등에서 아주 큰 문신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걸 본 경시청은 한눈에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도쿄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던 야쿠자 조직 스미요시 연합회의 고위 간부 30살 A씨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이미 도쿄 경시청에서 오랜 기간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당시 스미요시 연합회에서 이 간부자를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내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조직의 고위 간부 A씨 시신이 나온 거고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시청 수사 사관은 A씨를 살해한 범인이 그 폭력단 내부에 있을 거라고 특정합니다. 즉각 수사에 돌입했죠. 며칠 후 경시청은 마침내 살해범을 체포하는 데 성공해요. 예상대로 이 스미요시 연합회의 또 다른 간부 29살의 B씨와 그의 부하 4명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평소 A씨와 B씨는 이 간부 자리를 두고 첨예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앙심을 품은 B씨가 아예 A씨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어요. 그 명령을 받은 부하 넷이 며칠 동안 A씨를 미행하면서 일구수 일투족을 관찰했고요. 1978년 7월 5일 A씨는 아무런 경계하지 않고 도쿄도 아라카와구에 위치한 자신의 맨션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숨어있던 B씨의 부하 넷이 달려들었죠. 미리 준비한 등산용 소형 나이프를 손에 들고서 A씨를 그대로 무자비하게 찔렀어요. 결국 그는 4명에게 둘러싸인 채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후 간부 B씨는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시신 묻어버려 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낸 거예요. 그 후에 쉽게 발견되지 못하도록 도쿄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카야마현으로 옮긴 후에 깊은 산속에 묻어둔 겁니다. 그러다 2달 후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죠. 조각난 시신들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부위가 있는 겁니다.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머리도 있는데 왜 손목은 없지? 이게 처음에는 지문 채취를 못하게 하려고 범인들이 일부러 숨긴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범인들 체포했잖아요. 손목 어디 있냐고 행방을 물었죠. 그러자 부하 중 한 명의 입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놈 손목? 그거 절대 못 찾아. 라멘 국물과 같이 끓여서 흔적도 안 남았을 테니까. 아니 여기서 갑자기 라멘 국물이 왜 나옵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살인 직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범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바로 숨진 A씨의 이 손목 부위만 도쿄에다가 빠뜨리고 온 거죠. 이미 다른 부위를 그 오카야마현 산속에다가 다 매장하고 보니까 덩그러니 우리 손목 이거 처리 못했네? 싶은 겁니다. 이후 부하들은 이 손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게다가 하필 지문이 있는 부위라서 섣불리 처리하기도 망설여졌고요. 근데 또 이거를 간부 B씨한테 그대로 보고했다간 일 처리 제대로 못했다고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때 부하 중 한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호기. 자, 신호기란 건 야쿠자들이 수입을 얻기 위한 방법을 통칭합니다.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신호기예요. 근데 그들은 당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서 주로 라멘을 팔고 있었는데요. 그 라멘 가게에 있는 대형 육수통, 그거면 되지 않을까? 이 대형 육수통이 라멘 국물을 내려고 보통 닭뼈를 고아서 삶던 통입니다. 거기에다가 손목을 넣어서 푹 삶으면 흔적도 없이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들은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그 냄비에다가 그대로 피해자의 손목을 떨어뜨리고 휘휘 저었어요. 뜨거운 국물에 고아진 손목은요, 40분, 50분 정도가 지나니까 막 형태가 흐물거리면서 마치 젤리처럼 녹아버렸죠. 일당은 그걸 건져서 남아있는 뼈를 다 망치로 두드렸고요. 결국 모든 게 가루로 변할 정도로 으스러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이걸 밖에다가 또 버릴 수는 없었고, 모르겠다. 그들은 이 뼈가루를 육수 우릴 때 사용한 닭뼈와 섞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만 절대 증거가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얼마 후에 경찰이 이 범인들에게서 들은 진술의 내용을 그대로 대중에게 발표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의 대표 신문사인 요미우리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죠. 1978년 9월 25일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폭력단의 토막살인, 손목은 포장마차 국물에.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신문을 본 일본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경악을 금치 못하죠. 특히나 최근에 도쿄의 어떤 포장마차에서 라멘을 먹은 사람들은 패닉에 빠질 정도입니다. 당연해요. 내가 먹은 그 라면 국물이 혹시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니까요. 또 한 번 경시청에 문의가 쇄도합니다. 다들 물어요. 도대체 그 포장마차, 그 가게가 어딥니까? 그러자 당황한 경찰서는 급하게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여러분, 그 문제의 포장마차에는 CCTV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손님이 와도 재료가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라면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혼란은 계속되었고 마침 이때 공동수사를 했던 다른 팀에서 반대 의견까지 내게 돼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 포장마차요. 사건 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분명 운영했던데요? 그런데 라멘이 한 그릇도 팔리지 않았다? 이게 믿기 힘든 거예요. 자,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동으로 인해 라멘을 팔고 있던 포장마차 업계는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 당시 주간지 기사에 의하면 손목 라멘 사건이 알려진 그 달에 도쿄 도내의 포장마차 매출이 무려 70% 이상 감소했다고 하죠. 게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업해버린 포장마차도 적지 않았어요. 고객들이 무서워서 어디 포장마차 가겠냐고요. 또 도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라멘 판매업자들로부터 항의가 쏟아졌죠. 결국 1978년 10월 도쿄지검은 손목 라멘은 팔지 않았습니다 라고 공식 견해를 발표하면서 이 성난 민심을 달래야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일본을 패닉에 빠뜨린 손목 라멘 사건의 범인들. 그들 중 주범인 폭력단 간부에게는 징역 17년, 공범인 부하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에서 12년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종결되었죠. 어느덧 사건 발생이 된 지 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요. 워낙 충격이 커서일까요? 여전히 일본에서는 손목 라멘 사건이 흉흉한 도시전설이 돼서 도쿄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그때 분명 라멘 육수에다가 손목을 넣고 끓였다는 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걸 먹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작년 2022년 8월 일본에서 인터넷 오컬트 상담을 자처하는 우케츠 씨에게 아주 특이한 제보가 도착합니다. 도쿄에 혼자 살고 있는 40대 남성 우라카와 씨가 보낸 건데 내용은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의문의 택배가 계속 배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보자의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택배 상자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 저주 물건이나 잔인한 신체 일부가 들어있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박스 속 물건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안을 보니까 즉석밥, 즉석 카레, 라면, 알루미늄 접시, 휴지 이런 생필품입니다. 마치 타지에 혼자 사는 자식에게 부모가 보내주는 그런 택배 같은 느낌이랄까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오컬트 상담소에 제보를 했는지 뭐가 무섭다는 걸까요? 우케치 씨가 바로 다음날 그 제보의 주인공인 우라카 씨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신 상태였고 또 최근 몇 년간은 주변과 거의 교류하지 않은 채 꽤나 고립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처음 택배를 받았을 땐 당연히 잘못 온 거라고 여겼습니다.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반송 신청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택배 주소지를 보니까 받는 이에 정확히 우라카와 자신의 성이 적혀 있습니다. 거주지 호실인 102호도 틀리지 않았고요. 혹시 이 아파트에 동명이인이 사는가 싶어서 관리소에 문의했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데요. 아니 그럼 혹시 이전에 살던 사람의 택배는 아니었을까요? 부동산에 문의해본 결과 우라카와라는 성씨의 사람이 거주한 적은 없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그럼 이건 분명 이 택배는 우라카 씨한테 온 거라는 거겠죠. 근데 도대체 왜요? 누가 매달 보내는 걸까요? 처음 택배가 시작된 건 이 102호실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021년 10월부터였습니다. 10월 초에 이사를 왔거든요. 첫 택배 상자에도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먹을 것과 생활용품이었죠. 어떤 의대로 보내는 건지 편지나 메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2021년 10월부터 제보를 딱 지금 해온 2022년 8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택배가 매달 꾸준히 배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택배가 올 때마다 항상 보내는 이 이름이 달라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요코타 마이코, 니시모토 아이, 야마자키 카에 매번 다른 여성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걸 쓴 글씨체는 동일했기 때문에 이게 분명 같은 사람이 보낸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송지를 좀 살펴보면 모두 카나가와현의 에비나시라는 지역이에요. 도쿄에 살고 있던 우라카와 씨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지인조차 없는 낯선 곳이죠. 그래서 이 주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가짜 주소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라카와 씨 기억을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일이었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불을 다 끄고 잠에 들려던 찰나였어요. 근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지나가나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귀를 좀 기울여 보니까 발걸음 소리가 남달랐어요. 마치 한쪽 발을 약간 질질 끄는 듯한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우라카와 씨 집 앞에서 소리가 멈춥니다. 1분가량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앞에 서 있는 건가 누가? 불안해진 그는 몸을 일으켜서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가는데 순간 칙! 다시 발을 끌고 복도에서 멀어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우라카와 씨는 잠시 오싹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다시 잠을 청했다는데요. 자, 여기까지 들은 우케츠는 이 제보에 흥미가 생겼고 우선 택배를 누가 보냈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특징을 찾아냈죠. 택배 송장에 우라카와라고 적혀 있긴 했지만 이게 성뿐입니다. 일본에서 보통 풀네임을 다 써서 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성이라는 건 사실 일본에서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집 앞에 거주자의 성이 적힌 문패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102호에 누가 사는지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단 이름은 모르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이 택배는 우라카와 씨 본인한테 온 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이 102호실의 거주자에게 보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우케치의 머리에 한 가지 불안한 가설이 떠올랐죠. 혹시 이 집에서 누군가가 모종의 이유로 사망했고 계속되는 이 택배가 죽은 사람에 대한 공양품은 아닐까? 우케츠는 신속히 집주인에게 문의합니다. 이 집에 과거 사망 사건이 있었냐고요.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요. 우케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과거 세입자들의 명부를 건네받게 돼요. 그리고 확인 결과 바로 전 세입자들이 단 3, 4개월 만에 떠났다는 걸 확인합니다. 급하게 전화를 돌렸죠. 이전에 살았던 부부 세입자들. 통화를 해봤더니 102호에 거주할 때 그들 또한 같은 택배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걸 수상히 여길 겨를도 없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얼마 살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이게 자기들한테 보낸 택배는 아니었다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 사람은 어땠을까요? 기록을 보니까 부부 이전에 약 7년간 머물렀던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모녀였어요. 어렵게 연락처 구해서 통화를 시도했죠. 전화를 받은 건 키미무라 마코라는 여성입니다. 혹시 여기에 사실 때 수상한 음식이나 생필품 같은 택배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묻자 그녀의 대답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택배요? 제가 그런 걸 받았던가? 택배는 워낙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우케츠가 추가적으로 물었죠. 근데 혹시 지금은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마코 씨가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말해야 돼요? 전화는 끊겼고 우케치의 호기심은 더 강해졌죠. 만약 그녀가 이 택배를 보내고 있는 거라면요. 혹시 그 마코 씨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자신의 딸의 영혼이 아직 이 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택배를 보내면서 공양을 드리려는 건 아닐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 오케츠는 급히 발신자의 주소인 카나가와현 에비나시라는 키워드, 요 단어와 키미무라 마코 씨 이름을 가지고 사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혹시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순간 카나가와현 에비나시로 이사를 가던 차량, 도로의 충돌 후 사망 1명이라는 기사가 정말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2013년 3월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 사고로 운전자 쿠라모토 에이타 씨 사망, 조수석에 있던 아내 쿠라모토 사나 씨 다리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 여기서 쿠라모토 에이타, 쿠라모토 사나? 이거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봤지? 집주인이 보내줬던 전 세입자 리스트에서 7년간 살았다던 모녀들, 그 이전에 거주하던 부부였습니다. 그 모녀 이전에 살던 사람이요. 그들이 어쩌면 2013년 그때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갔다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건데요. 이거 뭔가 퍼즐이 좀 맞춰지는 듯했죠. 그럼 의문의 택배는 사고에서 살아남은 그 아내 쿠라모토 사나가 계속 보내고 있는 걸까요? 우케츠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나 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그녀의 언니였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제 동생은 지난 5월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케츠가 당황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택배를 보내달라는 부탁은 없었나요? 그랬더니 언니가 말하길 이 동생이 남편이 죽은 이후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홀로 지냈고 또 택배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동생이 죽기 전까지 곧 올 텐데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먼저 5월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에도 택배는 계속되었죠? 6월, 7월, 8월, 3개월 다 택배가 있었는데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라카와 씨가 그 처음 제보를 보내왔던 메일 박스를 열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매달 받았다는 택배 상자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중 유일하게 보낸 날짜가 없는 상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5월달 택배였죠. 직감적으로 우라카와 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채근했죠. 그랬더니 멋쩍은 듯 진실을 털어놓는데요. 사실 작년에 그는 직장에서 잘리고 도망치듯 이 102호 씨를 값싸게 얻어서 근근히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 첫 달부터 웬 먹을거리 택배가 배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택배가 온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오컬트 상담소에 제보를 할 만큼 찝찝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 너무 신나죠. 공짜니까요. 그래서 막 안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고 이후에도 계속 그래 왔는데요. 그러다 문득 5월을 마지막으로 택배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누가 보냈는지 그 발송자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혼자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괴담처럼 꾸며서 제보를 했다는데요. 즉 6월 이후부터 받았다는 택배 물건들은 자기가 직접 상자 채워가지고 조작해놓은 사진인 게 드러납니다. 자, 좀 정리해볼까요? 6월 이후 택배는 없었던 거지만 분명 그 전까지의 택배가 계속 온 건 사실입니다. 그 택배는 전에 살던 세입자 부부들도 받았었죠. 근데 그 전에 7년을 머물렀다는 모녀가 받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녀 이전의 세입자인 그 쿠라모토 부부는 이사를 가던 도중에 남편이 사망했고요. 이때 다리 부상을 입은 아내 사나 씨. 어쩌면 그녀에게 남편과 마지막으로 같이 살면서 추억을 만든 그 소중한 장소는 바로 이 102호 씨일 텐데요. 그럼 그녀는 도대체 왜 여기 사는 세입자들에게 음식을 보낸 걸까요? 정말 그곳에 남편의 영이 있길 바라면서 공양품을 바쳤던 걸까요? 이런저런 추측이 이어지던 중 소름 끼치는 게 발견됩니다. 바로 사나 씨가 보낸 그 택배 상자의 한쪽 면에 종이가 끼워져 있던 겁니다. 보이지 않게 길게 말려 있었는데 우케츠가 이걸 찾아냈고 내용을 확인하죠. 거기엔 일본어와 중국어가 섞인 낯선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뜻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번역기에 돌려봤죠. 그랬더니 그 뜻은 어머니 신께 비나이다. 이 혼령을 대가로 바치오니 영을 되살려 주십시오. 이 글귀의 원문이요. 일종의 강령술에서 사용하는 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강령술에는 거울과 쌀 그리고 피가 필요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박스에 들어있는 건 어쩌면 거울을 대신할 만한 알루미늄 접시, 쌀로 만들어진 즉석밥, 그리고 피와 색깔이 비슷한 카레까지? 그러고 보니 쿠라모토 부부가 떠난 이후에 이 집에 모녀가 이사 왔었죠. 남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7년 후에 새 부부가 잠시 머물렀던 그 사이 택배를 받았다고 했고 3, 4개월 후에 떠난 후에는 40대 남성인 우라카와 씨가 머물렀는데요. 그럼 혹시 사나 씨는 여기에 남자가 거주를 할 때만 택배를 보내왔던 걸까요?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생명의 빛이 희미해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끈을 놓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세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한쪽 다리를 절면서 그 집을 방문했고 거주자 성을 확인한 후 택배로 위장한 강령술 공양품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만약 사나 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이 주술을 담은 택배가 계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라카와 씨가 배고픈 마음에 계속 음식을 소비했고 혹여나 그 주술이 먹혔다면 그 후로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정말 오랜만에 소름 끼치고 흥미진진한 일본 택배 괴담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보내지는 택배가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